사람 심장이 혀를 뚫어야 살 수 있어요. 3만 피트 상공, 비행기 안에서 대기업 회장이 쓰러졌습니다. 의사를 찾는 긴급방송이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교복을 입은 17살 여고생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섰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건 할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만년필. 사람들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소녀는 그 만년필로 회장의 심장 혈자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과연 여고생의 손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짧은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은 다시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 아침,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어요.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 커피 향과 서류 넘기는 소리가 뒤섞인 그곳에서 박철수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5의 나이 대한제약을 이끌어온 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수없이 많은 출장길에 올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어제 밤늦게까지 검토한 서류 때문인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장님, 탑승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며칠 전부터 간간히 느껴지던 그 불편함이었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거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서요. 그는 주머니에서 소화제를 꺼내 물과 함께 삼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지만 박 회장은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듯 웃어 보였어요. 그냥 좀 피곤한가 보네. 비행기에서 좀 자면 되겠지. 그렇게 말하며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언제나처럼 든든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의 심장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요. 그 시각 공항 3층 출국장 한쪽에서는 한지우라는 17살 여고생이 어머니와 함께 서 있었어요. 체크무늬 교복 치마에 크림색 가디건을 걸친 지우는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에 계신 할아버지 산소에 가는 날이었어요. 1년에 한 번 할아버지 제삿날만큼은 꼭 찾아뵙곤 했던 거죠. 지우야, 짐 무겁지 않니? 어머니가 물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방 안에는 옷가지보다 책이 더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의학 기초 이론서, 경혈지도,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수 정리해 주신 필기 노트까지요. 지우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검은색 몸통에 금빛 테두리가 군데군데 벗겨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만년필은 할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지우는 만년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한의사로 사셨어요.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시면서 동네 어르신들을 돌보셨죠. 지우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방과 후면 할아버지 한의원으로 달려가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그냥 심심해서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갔던 건데 어느새 할아버지는 지우에게 경혈 자리를 가르쳐 주시고
침 놓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지우야, 사람 몸에는 말이야, 수백 개의 혈자리가 있단다. 여기를 제대로 알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어요. 할아버지는 늘 이 만년필로 경혈 위치를 메모하셨고, 때로는 급할 때 이걸로 혀를 눌러 응급처치를 하시기도 했죠. 지우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이 만년필을 지우에게 건네셨어요. 이제 내가 이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일엔 나이도 자격도 없어. 용기만 있으면 된단다. 지우는 만년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곧 만나러 갈게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고는 어머니와 함께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저 앞쪽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가운데에는 회색 머리의 중년 남성이 걷고 있었고 양옆으로 비서들이 호위하듯 따라붙어 있었죠. 박철수 회장 일행이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려니 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어떤 인연이 될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박 회장은 3F석에, 지우는 27F에 자리를 잡았어요. 비행기 문이 닫히고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안대를 썼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주도까지 가야 하는 비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한의학 책을 꺼내 펼쳤어요. 학생, 한의학 공부하세요? 지나가던 젊은 승무원이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대단하네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한의학에 관심 없을 텐데. 승무원은 미소를 지으며 지나갔고 지우는 다시 책장을 넘겼습니다. 단중혈, 뇌관혈, 신문혈.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목을 짚어보며 혈자리를 확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 눌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몸이 기억한다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곧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했어요. 지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지금 저 하늘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자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박 회장은 좌석에서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답답했거든요. 그는 안대를 벗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3만 피트 상공에서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일에 바쳐 성공을 이룬 기업인이었고 한 사람은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꿈을 키워가는 소녀였어요. 그날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펼쳐질 운명의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비행기는 조용히 그리고 평온하게 구름 위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륙한 지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비행기는 순항 고도에 접어들었고 기내는 평온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카트를 밀며 음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콜라냐 오렌지 주스냐 묻는 목소리, 트레이 내려놓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작은 대화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지우는 여전히 책을 보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경혈 그림을 따라가며 할아버지가 일러주신 말씀들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앞쪽, 좌석 쪽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철수 회장은 눈을 뜨자마자 이상함을 느꼈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거든요. 아까부터 느껴지던 그 불편함이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들어진 거예요. 손으로 가슴을 꽉 움켜쥐었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은 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고 시야가 흐릿해졌어요. 그는 옆자리에 앉은 김 과장을 불러보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음료 드시겠습니까? 승무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지만 박 회장의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회장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입술까지 파래진 채로 가슴을 움켜쥐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김 과장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그 목소리에 주변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모두가 직감했어요. 승무원 2명이 급히 달려왔고 그중 1명이 재빨리 기내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기내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승객 중에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 관계자분이 계시면 승무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흘러나오는 동안 기내는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책임지기가 두려웠던 거죠. 승무원은 다시 한번 방송을 했지만 여전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이코노미석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응급 환자라니. 지우는 책을 덮고 앞쪽을 바라보았어요. 비즈니스석 커튼 너머로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승무원 1명이 빨간 응급 키트를 들고 뛰어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석에서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산소 마스크를 가져다 박 회장의 얼굴에 씌웠지만 호흡은 여전히 불규칙했습니다. 김 과장은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하며 회장님의 손을 붙잡고만 있었어요. 주변 승객들은 숨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고 기내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는데 아무도 손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다간 승무원이 작은 목소리로 동료에게 속삭였지만 그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공포가 서서히 퍼져나갔어요. 하늘 위에서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시간만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옆에 앉은 어머니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괜찮아? 어머니는 딸의 얼굴이 창백해진 걸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저 앞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엄마, 나 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는 순간 비즈니스석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회장님. 김 과장의 절규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스르르 감기고 있었거든요.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승무원들은 심폐소생술 준비를 하며 기장에게 비상 착륙을 요청했습니다. 제주공항까지는 이제 30분도 남지 않았지만 그 시간조차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엔 나이도 자격도 없다. 용기만 있으면 된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망설이면 생명을 잃는다고, 두려워도 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지우는 가방 속에 든 만년필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만년필로 지우는 수없이 연습했어요. 경혈 위치를 찾고 정확한 압력으로 자극하는 법을요. 지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머니가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우야, 어디 가려고? 엄마, 나 해볼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어머니는 딸의 그 눈을 보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눈빛이 돌아가신 시아버지, 그러니까 지우의 할아버지와 똑같았거든요. 환자를 마주할 때의 그 단호하고도 따뜻한 눈빛이요. 지우는 복도를 걸어 비즈니스석 커튼 앞에 섰습니다. 커튼 너머로 사람들의 다급한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리고 의자에 기댄 채 축 늘어진 한 남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하고는 커튼을 젖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이 나타난 거예요. 승무원 하나가 지우를 보고 물었습니다. 학생, 무슨 일이니?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기내의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승무원과 승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그것도 겁에 질린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과장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무슨 소리야, 학생.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을 꽉 쥐고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 한의학 배웠어요. 할아버지한테요. 5년 동안 배웠습니다. 지우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어요. 한의학이라니, 그것도 할아버지한테 배웠다니. 사람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 중 한 명이 아까 지우가 한의학 책을 보던 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생,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위급한데. 당장 혀를 뚫어야 해요. 심장 쪽 기혈이 막힌 것 같아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응급 상황의 증상들이 떠올랐거든요. 창백한 얼굴, 식은 땀, 불규칙한 호흡, 그리고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 이건 심장으로 가는 기혈순환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할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냈어요. 검은색 만년필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만년필로요? 설마 그걸로 찌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회장이 앉아있는 좌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회장님의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호흡은 거의 멈춰가고 있었어요. 지우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무서웠어요. 만약 자신이 실수하면 어떡하나, 만약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들린 게 아니라 떠올랐다는 게 맞겠죠. 지우가 중학교 2학년 때 한의원에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갑자기 한 어르신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었거든요. 지우는 겁에 질려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그 어르신의 혈자리를 눌렀어요. 그리고 지우를 불러 손을 잡아주셨죠. 지우야, 무서우면 숨을 깊게 쉬어. 그리고 기억해라. 사람을 살리는 일엔 나이도 자격도 없어. 용기만 있으면 된단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내 손은 정확한 곳을 찾아간다. 그날 할아버지는 지우에게 단중혈과 뇌관열의 위치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급할 때는 침이 없어도 된다고 손가락으로 때로는 펜으로도 혀를 자극할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정확한 위치와 적절한 압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박 회장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천천히 더듬기 시작했어요. 단중혈 가슴 한가운데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의 정중앙. 지우의 손가락이 정확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요. 지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고 어떤 이는 차마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김 과장은 입술을 깨물며 지우의 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뭔가 잘못되면 당장 막을 생각이었던 거죠. 지우는 만년필을 손에 꽉 쥐었어요. 그리고 단중혈 위에 펜 끝을 가져다 댔습니다. 찌르는 게 아니라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일정한 압력으로 혀를 자극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리듬을 맞춰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손목 안쪽의 뇌관열로 이동했습니다. 손목 안쪽, 손목 주름에서 세 손가락 위쪽 지점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지우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연습하던 그 시간들이 지우의 손을 이끌고 있었어요. 지우는 무아지경으로 혈자리를 자극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초였을 수도 1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박 회장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호흡이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얼굴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회장님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지우는 계속해서 혈자리를 자극했어요. 신문열, 곡지열까지 차례로 눌러주었습니다. 그제야 박 회장의 호흡이 안정적으로 돌아왔어요. 지우는 그제야 만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어요. 숨 쉬신다? 회장님이 숨을 쉬세요. 승무원의 외침에 기내가 안도의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지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제야 지우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한 건지 실감했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달려와 지우를 껴안았어요. 지우야, 지우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지만 해낸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지우가 살린 거였습니다. 지우의 손이 박 회장의 손목에서 떨어진 순간 기내는 잠시 고요했어요. 그리고 곧 안도의 한숨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아까 그 창백하고 죽음에 가까웠던 얼굴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방금 한 사람의 생명을 붙잡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승무원이 급히 물과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박 회장에게는 담요를 덮어주고 지우에게는 물 한 컵을 건네주었어요.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긴장했던 시간 동안 침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던 거죠. 물을 마시고 나니 그제야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학생, 괜찮아요? 승무원이 지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기보다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게 맞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마치 꿈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기 누워 계신 박 회장님이 그리고 자신의 손에 남아있는 땀과 떨림이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흐릿했지만 곧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비행기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요. 가장 먼저 보이는 건 김 과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로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회장님,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고 숨을 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요. 누가 날 살린 건가? 박 회장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우를 가리켰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교복을 입은 어린 여학생을요.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박 회장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고 지우의 눈에는 안도와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학생이 날 살린 건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박 회장은 지우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박 회장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어요.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생명을 이렇게 어린 아이가 구해줬다는 것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던 거예요. 지우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박 회장님이 살아나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의 어머니가 다가와 지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말에 무언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린 거죠.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사셨나? 한의사셨어요. 평생을 동네 어르신들 치료하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할아버지 이야기만 나오면 여전히 가슴 한쪽이 아려왔거든요. 박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한의사. 그 단어가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기억을 끄집어냈어요. 그의 아버지도 한의사였습니다.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시며 평생을 사셨죠. 하지만 박 회장은 그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제약회사를 선택했고 성공했고 그리고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한의사셨네. 박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과장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회장님에게 한의사 아버지가 계셨다니. 박 회장은 천천히 손을 들어 지우에게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 속에서 지우는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어요. 학생 덕분에 살았네. 박 회장은 지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의 따뜻함,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생명을 구했고 한 사람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더 깊은 것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곧 착륙합니다. 공항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병원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우의 손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손을 놓으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지우도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학생, 이름이 뭔가? 한지우요. 지우. 좋은 이름이구만. 나는 박철수라네. 박 회장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도 수줍게 웃었어요. 그리고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착륙 준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도 어머니와 함께 이코노미석으로 돌아갔어요. 자리에 앉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곧 착륙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남도 끝이 나겠죠.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잊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이 진짜로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요.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착륙했을 때 활주로에는 이미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깜빡이는 빨간 불빛이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승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어요. 박 회장을 먼저 내보내기 위해서였죠. 들것을 든 의료진이 비행기 안으로 들어왔고 박 회장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 여전히 몸에 힘이 없어 보였어요. 회장님, 누워 계셔야 합니다. 의료진이 말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지우를 찾고 있었던 거죠. 저 뒤쪽 이코노미석 어딘가에 있을 그 아이를, 자신을 살려준 그 소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객들 사이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박 회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 비행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무사히 병원으로 가시는 걸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허전함도 느껴졌어요. 아마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끝나는 거겠죠. 지우는 가방 속 만년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한 건가요? 마음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온 지우와 어머니는 제주행 다음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중으로 할아버지 산소에 가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내가 오늘 한 일을요.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제대로 써먹었으니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우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한편 병원으로 향한 박 회장은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회장님.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는데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응급처치를 하셨다고요? 여고생이었네. 한의학을 배운 아이였어. 박 회장의 대답에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여고생이 심근경색 환자를 살렸다니 쉽게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박 회장은 진지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 여기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VIP 병실로 옮겨진 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지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들고 그 작은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눌렀던 그 소녀. 그리고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눈시울이 붉어졌던 그 표정이요. 박 회장은 문득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박 회장은 아버지와 많이 다퉜어요. 아버지는 그가 한의학을 이어받기를 바라셨지만 그는 다른 길을 선택했거든요. 제약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성공했고 결국엔 회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는 점점 멀어졌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둘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박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철수야, 내가 틀렸던 건 아니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어떤 방법이든 귀한 거란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30년이 지나서야 박 회장은 그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약회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한의학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방법이 다를 뿐 본질은 같은 거였죠. 그리고 오늘 한 어린 소녀가 그 본질을 지켜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한의학으로 사람을 살린 거예요. 박 회장은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과장, 그 학생을 찾아야겠네. 회장님, 이름만 아시면 찾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한지우라고 하셨죠? 김 과장은 이미 수첩에 이름을 적어두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다시 만나야 했어요.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해야 했고 그 아이의 꿈이 무엇인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그 아이에게서 다시 찾은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고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김 과장이 병실로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한지우 학생을 찾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동명여고 2학년이고요. 제주도 다녀온 뒤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직접 가겠네. 회장님이 직접요? 김 과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박 회장은 단호했어요. 이건 비서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직접 이야기를 나눠야 했어요. 그날 오후 지우가 다니는 여고 정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온 것 같다고요. 차 문이 열리고 박 회장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정장 차림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았어요. 방과 후 지우가 교문을 나서는데 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행기에서 봤던 그분, 자신이 살렸던 그 회장님이 거기 서 계셨던 거예요. 지우 학생, 만나러 왔네. 박 회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자신을 찾아온 건지, 왜 여기까지 온 건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이 건강해 보여서 지우는 안도했어요. 정말 다행이구나. 완전히 회복하신 거구나 싶었죠. 회장님, 어떻게 이야기 좀 하세. 시간 있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학교 앞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땅 위에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학교 앞 카페는 아담하고 조용했어요. 방과 후 시간이라 학생들로 붐빌 법도 한데 박 회장의 비서가 미리 자리를 예약해둔 덕분에 구석 조용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그곳에서 지우와 박 회장은 마주 앉았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고 박 회장은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뭐 마시고 싶은 거 있나? 박 회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대답했어요. 따뜻한 차요. 박 회장은 비서에게 눈짓했고 곧 따뜻한 유자차 두 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지우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어요. 박 회장은 한참을 지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 학생,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네. 그날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한 것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 나이에 그 상황에서 용기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나? 박 회장의 말에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때는 무서웠거든요. 떨렸고 실수할까봐 두려웠고 만약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섰던 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엔 나이도 자격도 없다고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던 그 목소리요. 박 회장은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었죠.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걸 잃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도, 따뜻한 마음도, 그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의 진짜 의미도요. 지우 학생, 자네 꿈이 뭔가? 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처럼요. 그래.
좋은 꿈이구만. 박 회장의 눈가에 촉촉한 것이 맺혔어요. 한의사가 되고 싶다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울렸던 거죠. 자신의 아버지도 평생을 한의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은 그 뜻을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선택했고 성공했지만 늘 가슴 한구석이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소녀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돕고 싶네. 자네의 꿈을 말이야. 박 회장의 말에 지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돕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박 회장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제약회사에 장학재단이 있네. 거기에 한의학 전문 장학금을 만들려고 해. 자네가 첫 번째 장학생이 되어주게.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장학금이라니, 그것도 한의학 전문 장학금이라니. 너무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너무 큰 은혜예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당연한 일? 자네는 내 생명을 살렸네.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나?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돕는 것이 단순히 은혜를 갚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을, 아버지에게 드리지 못했던 것을 이 아이를 통해 되찾는 느낌이었거든요.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학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이 떠올랐어요. 한의대에 가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혹시 꿈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시간들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회장은 지우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나야.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테니까. 그날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한제약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임원들은 갑작스러운 회의 소집에 당황했지만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죠.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박 회장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익 창출과 주주가치 제고입니다. 틀렸습니다. 박 회장의 단호한 대답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는 임원들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의학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과 양의학이 협력하는 연구소도 세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일이에요.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거든요. 그날 대한제약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싶으니 어머니와 함께 회사로 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대한제약 본사를 찾아갔어요. 높고 웅장한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건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다고요. 회장실에서 박 회장이 직접 장학증서를 건넸습니다. 지우와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는 박 회장 앞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박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장학증서를 받은 그날 지우는 제주도로 향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산소를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지우는 가슴에 품은 장학증서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한 달 전만 해도 학비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자신이 이제는 한의대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게요. 산소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질 무렵이었어요. 석양빛이 묘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해냈어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로 사람을 살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두려웠던 순간, 떨렸던 손,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던 그 기적 같은 순간까지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었어요. 지우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이 만년필로 한 분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장학금을 주셨어요. 이제 저도 한의사가 될 수 있어요. 할아버지처럼요. 어머니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손녀에게 남긴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거죠. 단순히 만년필 하나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과 용기,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물려주신 거였습니다. 한편 서울의 박 회장은 자신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어요. 경기도 어느 산자락에 자리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길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이 무겁다는 이유로 그동안 발걸음을 미뤄왔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와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묘비 앞에 선 박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5평생을 살면서 아버지 앞에서 운 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의학을 무시했던 것도, 아버지의 뜻을 외면했던 것도요. 하지만 이제 바로잡으려 합니다. 늦었지만요.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께 드리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야 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한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박 회장의 장학금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박 회장이 설립한 한의학 연구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곳에서 어르신들을 만나고 선배 한의사들의 진료를 보조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연구소에서 봉사를 마친 지우에게 박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요즘 자주 연구소에 들렀습니다. 지우를 보러 오는 것도 있었지만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공간이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는 게 늘 감사했습니다. 지우 학생, 오늘 같이 저녁이나 할까? 박 회장이 제안했어요. 지우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연구소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한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 2그릇을 시키고 마주 앉았어요. 요즘 공부는 잘 되나? 네, 회장님 덕분에 걱정 없이 할 수 있어요. 내 덕분이 아니지. 자네가 노력하는 거야.
박 회장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문득 말했습니다. 지우 학생,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한의원을 하나 열려고 하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 말이야. 그곳에서 자네가 봉사하며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 지우의 눈이 커졌어요. 한의원이라니, 무료 진료소라니.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그런 곳 말인가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 돈 없는 어르신들 공짜로 봐드리고 약값도 안 받으시고요. 나도 이제 그 뜻을 이어가려 해.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건 할아버지의 꿈이기도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 할아버지는 늘 그런 세상을 꿈꾸셨어요. 그리고 지우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돕고 싶어요. 고맙네. 그럼 우리 함께 해보세. 두 사람은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주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한의원 위치는 어디가 좋을지, 어떤 어르신들을 모실 건지, 무엇이 필요한지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는 일로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해 겨울, 지우는 한의대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합격했어요. 축하하네, 지우 학생. 정말 잘했어. 전화 너머로 박 회장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는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녀가 합격한 것처럼요. 그날 밤 박 회장은 혼자 조용히 술 한 잔을 기울였어요. 아버지 영정 앞에서요. 아버지, 한 명의 한의사가 또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꿈꾸시던 세상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박 회장은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후회는 없다고, 이제는 아버지께 떳떳하다고요. 3만 피트 상공에서 만난 한 소녀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화창한 4월의 아침이었어요. 서울 은평구 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3층 건물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었어요. 지팡이를 짚고 오시는 분, 손자 손녀의 부축을 받아오시는 분, 혼자서도 씩씩하게 걸어오시는 분까지. 오늘은 대한한의원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한의원 입구에는 커다란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가장 큰 화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대한제약 박철수 올림. 유리문 너머로는 깨끗하게 단장된 한의원 내부가 보였어요. 따뜻한 나무톤의 접수대, 편안한 대기의자들, 그리고 벽면에 걸린 경혈도까지 모든 게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개원식이 시작되었어요. 박철수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의 머리는 이제 완전히 휘어졌지만 얼굴에는 건강한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1년 전 그 위급했던 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의원은 제 아버지의 꿈이었습니다. 평생을 한의사로 사시며 돈 없는 어르신들을 돌보고 싶어 하셨던 분이셨죠. 제가 그 뜻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실천하게 되어 아버지께 조금이나마 효도하는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그는 감정을 추스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지우 학생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고 이 한의원도 없었을 겁니다.
1년 전 비행기 안에서 이 학생이 제 생명을 구해줬거든요. 그날의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향했어요. 한의대 1학년이 된 지우는 하얀 가운을 입고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봉사자 명찰을 단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해 보이던지 1년 전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들던 그 소녀와는 사뭇 달라 보였어요. 지우는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 작은 보답이라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어르신들은 흐뭇한 미소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어린 학생이 자신들을 위해 봉사한다니 고맙고도 대견한 마음이었던 거죠. 개원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료가 시작되었어요. 대기실은 금방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우는 접수를 돕고 어르신들을 진료실로 안내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선배 한의사 선생님들이 침을 놓고 한약을 처방하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저렇게 능숙하게 환자를 돌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가슴속에 피어올랐어요. 아가씨, 고맙네. 덕분에 편하게 진료받았어. 한 할머니가 진료를 마치고 나오며 지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지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또 오세요. 그럼 꼭 올게. 여기 공짜라며? 이런 데가 어디 있나?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한의원을 나섰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니 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할아버지가 느끼셨던 기쁨이구나. 사람을 돌보고 웃음을 되찾아주는 이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박 회장도 한의원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람의 어르신으로 대했습니다. 회장님도 환자세요? 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박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 한의원에 구경을 와? 특이하네. 할아버지가 웃자 주변 어르신들도 함께 웃었어요. 박 회장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런 소박한 웃음이, 이런 따뜻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 부쩍 느끼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수백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할 때보다 이렇게 어르신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눌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지우와 박 회장은 한의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도시락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맑은 봄날이라 하늘도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지우 학생, 1년이 지났네. 박 회장이 문득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비행기에서 만난 지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지우는 한의대생이 되었고 박 회장은 한의원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렇게 친구처럼, 아니 할아버지와 손녀처럼 가까워졌어요. 3만 피트에서 시작된 인연이 여기까지 왔네. 박 회장의 말에 지우도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떨려요. 무서웠거든요. 그래도 해냈잖나. 용기를 냈고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지우는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여전히 늘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그 만년필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만년필을 늘 가지고 다니셨지. 환자들 혈자리 표시할 때 쓰신다고요. 정말요?
그래. 자네 할아버지랑 우리 아버지 비슷한 분들이었나 봐.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그리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침묵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만년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네. 한의원도 이제 시작이고, 제 공부도 이제 시작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박 회장은 지우의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 작은 씨앗이 얼마나 크게 자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줄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씨앗이 이미 땅에 심어졌다는 거예요. 해가 기울고 한의원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배웅하고 지우는 하루를 정리하며 청소를 했어요. 박 회장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걸레질을 하시는 모습에 한의사 선생님들이 놀랐지만 박 회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한의원 불을 끄고 나오는데 지우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어요. 간판에 적힌 대한한 의원이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비쳐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할아버지, 보고 계시죠? 여기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의 꿈이, 그리고 회장님 아버님의 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박 회장과 지우는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봄밤의 공기가 상쾌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만난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온기를 나누는 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함께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한 소녀의 용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그 생명이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니까요. 3만 피트 상공에서 시작된 기적은 이렇게 끝없이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